탁, 조용한 거실에 손바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했던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68세 할머니의 왼쪽 뺨에는 선명한 5개의 손가락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어요. 4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맞아보는 싸대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애들을 제대로 못 봐주니까 서연이가 다친 거잖아요. 42세 며느리가 소리치는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 옆에서 45세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정이 말이 맞아요. 어떻게 5살짜리를 그렇게 봐주세요? 과연 이 할머니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 가족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반전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로 68세가 된 이순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분노했던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은 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식 같은 며느리를 믿고 살았는데 배신당한 경험,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어서 속상했던 경험 말이에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제 자리를 되찾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13억짜리 아파트는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해 준 집이에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이 집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들 대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며느리 미정이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이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큰손자 준호가 태어나기 전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꼬박 10년 동안 육아를 도와왔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챙겨주고 어린이집과 학교 데려다주고 아픈 아이들 병원에 데려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며느리를 기다리며 저녁도 차려놓고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손주들이 너무 예뻤거든요. 큰손자 준호는 올해 9살인데 정말 똑똑하고 착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라며 자랑하곤 했죠. 작은 손녀 서연이는 5살인데 아직 어려서 제 뒤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고마워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어머니, 준호 과외비 올랐는데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서연이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비싸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기꺼이 도와줬죠. 준호 학원비, 서연이 영어 유치원비, 교재비까지 합쳐서 교육비라며 매달 80만 원씩 줬어요. 그런데 제가 받는 용돈은 달랑 10만 원이었어요. 며느리 월급이 500만 원인데 시어머니 용돈은 10만 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며느리의 말투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지셨네요. 어머니, 애들이 할머니 말을 안 들어요.
너무 허들허들하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애들 간식도 너무 많이 주시고, TV도 너무 오래 보게 하시고, 뭘 해도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들 대호에게 하소연했지만 아들은 항상 아내 편이었어요. 엄마, 미정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해해 주세요. 엄마, 요즘 육아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미정이 말대로 해주세요. 점점 집안에서 제 입지가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손주들만은 저를 따랐어요. 특히 준호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고는 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가 또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9살짜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벌써부터 어른들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운명의 날이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였어요. 제가 5살 서연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갔어요. 서연이가 그네를 타고 싶다고 해서 태워줬는데 그네에서 내리다가 살짝 넘어진 거예요. 별거 아니었어요. 무릎이 조금 까진 정도였거든요. 저는 서연이를 달래면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서연아, 괜찮아. 할머니가 약 발라줄게. 서연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캐락캐락 웃으며 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금방 아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정이가 퇴근해서 돌아와 서연이 무릎에 상처를 보더니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놀이터에서 그네에서 내리다가 살짝 넘어졌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5살짜리를 놀이터에 데려가서 다치게 하고 별거 아니라고요? 미정아, 아이들은 뛰어놀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야.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제대로 봐주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 순간이었어요. 미정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제 뺨을 내리쳤어요. 탁.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68년을 살면서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저를 때린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다니. 뺨이 얼얼했지만 더 충격적인 건 마음이었어요. 10년 동안 친딸처럼 여겨왔던 며느리가 저를 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애들을 제대로 못 봐주니까 서연이가 다친 거잖아요. 맨날 깜빡깜빡 하시면서 애들한테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미정이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마침 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저는 아들이 저를 감싸줄 줄 알았어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시어머니를 때리는 건 잘못된 거니까요. 그런데 대호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빠, 어머니가 서연이를 놀이터에서 다치게 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조심하라고 했더니 별거 아니라고 하시네요. 미정이가 자기가 저를 때린 건 쏙 빼고 일방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이에요. 서연이가 다쳤다고요. 대호가 서연이 무릎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엄마, 아이가 이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별거 아니라고 하세요? 대호야, 아이들은 뛰어놀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야. 할머니가 일부러 다치게 한 게 아니잖아. 그래도 좀 더 조심하셔야죠. 요즘 엄마가 예전보다 실수가 많아지신 것 같은데.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저 대신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대호야, 엄마가 10년 동안 애들 키워준 걸 벌써 잊었니? 엄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미정이 말이 맞아요. 어떻게 5살짜리를 그렇게 봐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1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손주들 뒷바라지했던 제가 한순간에 무능한 할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미정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요즘 들어 깜빡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준호 학교 데려다 주시기로 하고 깜빡하신 적도 있고, 가스불 끄는 것도 잊으시고. 그리고 애들이 할머니 말을 안 들어요. 너무 허들허들하게 키우시니까 버릇이 없어졌어요. 미정이의 말에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미정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엄마가 예전만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9살 준호가 방에서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 눈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제가 언제 울었나 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괜찮아. 할머니가 괜찮아. 하지만 준호는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똑똑한 아이거든요. 엄마,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서연이 그네에서 내리다가 넘어진 건데. 준호야, 어른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미정이가 준호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뺨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정말 예전만 못한 걸까? 수없이 자문해 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집에서 제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미정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애들 육아는 제가 직접 할게요. 뭔 소리야? 너희가 맞벌이 하는데 애들을 누가 봐? 어린이집이랑 학원에 맡길 거예요. 어머니가 봐주시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10년 동안 키워온 손주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미정아, 할머니가 애들 키우는 게 그렇게 못마땅했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요즘 육아 방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전문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저한테는 더 이상 애들을 맡기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대호도 아내 편을 들었어요. 엄마, 미정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어린이집이나 학원들이 프로그램도 좋고.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10년 동안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면서 돌봐준 게 다 무의미했던 건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정말로 아이들이 종일 어린이집과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학교 끝나고 학원 3곳을 돌아다니고 서연이는 영어 유치원에 종일 맡겨졌어요. 저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10년 동안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던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이와 대호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안방에 있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들리더라고요. 여보,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 응, 몇 군데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 비싸도 어쩔 수 없지. 이제 어머니 나이도 있고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요양원이라고요.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순순히 들어가실까? 설득해 봐야지.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다고. 그리고 여보, 어머니 들어가시면 이 집은 어떻게 해? 당연히 우리가 쓰는 거지. 어차피 어머니 명의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하잖아.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셈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13억짜리 이 아파트. 바로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해준 이 집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10년 동안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새끼 늑대를 품에서 키운 꼴이었네.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겼는데 며느리는 저를 이용할 수 있을 때만 이용하고 이제는 버리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68살이에요.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해요. 요양원에 들어갈 나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저를 마치 치매 걸린 할머니처럼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음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였어요.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배신하고 10년 동안 친딸처럼 여긴 며느리가 저를 내쫓으려 한다면 저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아들이 저를 배신한다면 저도 제 나름의 방법으로 맞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려놓고 말했어요. 자, 밥 먹어. 네, 어머니. 미정이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였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아, 두고 보자. 내가 누구를 건드린 건지 똑똑히 보여줄게. 68년을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어요. 이런 며느리 하나 못 감당할 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족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어요. 그날부터 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68세 할머니의 조용하지만 치밀한 복수가 말이에요. 과연 며느리와 아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제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68세 할머니의 조용하지만 치밀한 복수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왜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싸대기 사건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10년 동안의 습관이란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라고요. 자, 밥 먹어. 테이블에 앉은 미정이가 저를 쳐다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뭔 소리야? 내가 해왔는데. 어머니가 하시면 애들이 늦어요. 어머니는 너무 느리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1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차려준 제가 느리다고요?
미정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요즘 어머니 손놀림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애들도 어머니가 차린 밥 잘 안 먹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준호와 서연이는 제가 해주는 음식을 항상 맛있게 먹었거든요. 특히 준호는 할머니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었는데, 그때 준호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며 나타났어요. 할머니, 오늘도 계란말이 해주세요. 미정이가 준호를 쏘아봤어요. 준호야, 이제부터는 엄마가 아침 준비할 거야. 할머니는 쉬셔야 해. 왜요? 할머니 계란말이가 더 맛있는데. 준호야. 미정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미정이가 아이들까지 저에게서 떼어내려 한다는 걸요. 대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신문만 들여다보며 모른 척했죠.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 간 후 미정이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 말인데? 이제 어머니가 애들 봐주시는 건 곤란할 것 같아요. 왜? 어제 서연이 다친 것만 봐도 알잖아요. 어머니가 예전만 못하세요. 제 가슴에 뭔가 돌덩이가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미정아, 10년 동안 내가 애들 키워준 걸 벌써 잊었니? 어머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솔직히 요즘 어머니 건망증도 심해지시고. 건망증? 어머니, 지난주에 가습을 끄는 거 까먹으셨잖아요. 그리고 준호 학교 데려다 주기로 하고 깜빡하신 것도. 그건 단 한 번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몸이 아파서 조금 늦었던 거였는데, 미정이는 마치 제가 매번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건 한두 번. 어머니, 나이 드시면 누구나 그래요. 창피한 일 아니에요. 창피한 일이라고요? 미정의 말에는 저를 무능한 할머니 취급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애들 어린이집하고 학원에 맡길 거예요. 준호는 방과 후 학교랑 학원에서 저녁까지 보내고 서연이는 영어 유치원 종일반에 보낼 거예요. 그럼 난 뭘 하라고?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애를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68살이 무슨 애를 보냐고요? 저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미정아, 나는 아직. 어머니, 결정된 거예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대호가 동의했다고요? 제 아들이 저를 무용지물 취급하는데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따져 물었어요. 대호야, 정말 내가 동의한 거야? 엄마, 미정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다는 거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애들 보는 것보다는 편히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호야,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니? 애들 보는 게 싫다고 했니? 그게 아니라 요즘 엄마가 예전보다 실수가 많아지신 것 같아서. 무슨 실수? 서연이 다친 것도 그렇고 가습을 끄는 것도 까먹으시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니. 대호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잖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그러니까 이제 쉬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애들 보는 일에 집착하세요? 집착이라고? 10년 동안 손주들을 키워온 게 집착이라고? 대호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
미정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집에서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으로 넘어간 거예요. 며칠 후부터 정말로 아이들이 종일 어린이집과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학교 끝나고 영어학원, 수학학원, 태권도까지 다니며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에 왔어요. 서연이는 영어 유치원 종일반에 맡겨져서 저녁 7시에 차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10년 동안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던 제 하루가 완전히 비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김 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준옥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죠. 그런데 며느리분이 며칠 전에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이랑 집 보러 왔던데요. 네.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집 크기랑 구조 설명해 주더라고요. 혹시 이사 가시나요? 제 머리가 띵했어요. 미정이가 부동산 업자와 함께 집을 봤다고요? 아, 그냥 시세나 알아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이 동네도 평수 대비 13억 정도는 나온다더라고요. 13억. 바로 그 돈 때문이었구나.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미정이에게 물어봤어요. 미정아, 부동산 업자랑 집 본 게 맞아? 미정이의 얼굴이 순간 당황스러워졌어요. 아, 그냥 시세 알아본 거예요. 왜 시세를 알아봐? 그냥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궁금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미정이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미정아, 설마 이 집 팔 생각 아니지?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집인데 어떻게 제가 팔아요? 그럼 왜 부동산 업자를? 정말 그냥 시세만 알아본 거예요. 어머니, 의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셈을 말이에요.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미정이와 대호가 거실에서 나누는 이야기였어요. 여보,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뭐래?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든다고요? 치매, 어머니가 치매는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의사 진단서 받는 거야. 어머니가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그런 게 가능해. 요즘은 쉽다더라. 돈만 주면 해주는 의사들이 있다고. 그래서 치매 진단받으면 우리가 후견인이 되는 거지. 그럼 어머니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하는 거고. 아, 그럼 집도 당연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팔든 전세 놓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이 저를 가짜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 그런데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까? 뭘 어떻게 해? 의사가 치매라고 진단하면 누가 어머니 말 믿어주겠어? 그것도 그렇네. 그리고 여보, 한 가지 더 알아본 게 있어. 뭔데? 어머니 생명보험 있잖아. 생명보험이라고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2억짜리. 수익자가 당신으로 되어 있더라. 아, 그래? 응. 그런데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지.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들이 제 보험금까지 계산하고 있다니. 여보,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할까? 치매 진단. 다음 주쯤? 너무 늦으면 어머니가 더 의심할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어머니랑 병원 가자고 해볼게. 그리고 여보, 한 가지만 더. 뭔데? 어머니가 혹시 눈치채고 유언장 같은 거 쓰면 어떻게 해? 그건 괜찮아. 치매 진단받은 후에 쓴 유언장은 무효야. 아, 그렇구나. 그럼 정말 완벽하네. 완벽하다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빼앗고 요양원에 버리는 게 완벽하다고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분노에 떨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건강검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갑자기 웬 건강검진?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 이제 시작하는구나. 가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거구나. 나는 건강해. 검진 안 받을래. 엄마, 예방이 중요해요. 특히 치매 같은 거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치매라는 단어를 대놓고 꺼내더라고요. 대호야, 엄마가 치매처럼 보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전하게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며칠 후 미정이도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돼요. 뭘 깜빡했다고? 어제도 TV 끄는 거 까먹으시고, 그저께는 냉장고 문 열어놓고 그냥 가시고.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미정아, 내가 언제? 어머니, 기억 안 나시나 봐요. 이런 것들이 치매 초기 증상이래요. 이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제가 나서서 이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고. 68년을 살아오면서 온갖 풍파를 겪어봤어요. 남편 일찍 잃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거든요. 이런 며느리와 배은망덕한 아들 하나 못 감당할 제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무기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동사무소에서 20년 동안 민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쌓인 경험과 지식이 있었거든요. 온갖 가족 분쟁, 재산 분쟁, 상속 문제들을 봐왔어요. 이런 며느리들도 수없이 많이 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정의감이 있었어요. 잘못된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앞에 앉아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며느리가 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지, 어떤 방법으로 반격할지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며느리는 아마 꿈에도 모를 거예요. 자신이 누구를 건드린 건지 말이에요. 68세 할머니라고 만만하게 본 게 첫 번째 실수였고, 제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두 번째 실수였어요.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저와 며느리 사이의 마지막 승부가 말이에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가짜 치매 진단으로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며느리일까요? 아니면 68년의 인생 경험을 가진 저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그 끔찍한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가짜 치매 진단서, 후견인 제도 악용,
심지어 제 생명보험금까지.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는지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좋아, 이제 내들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니 내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말했죠. 자, 밥 먹어. 어머니, 안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괜찮아. 아직 습관이 안 바뀌었어. 미정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태연하게 아침을 차렸어요. 대호가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실 거예요? 응, 생각해 볼게. 너무 미루지 마세요. 요즘 치매 환자가 정말 많다던데요. 또 치매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조심해야지. 그날 오후 아이들이 학원에 간 사이 저는 중요한 일을 했어요. 바로 증거 수집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 동사무소에서 20년 동안 일했어요. 주로 민원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거든요. 재산 분쟁으로 가족끼리 싸우는 사람들, 상속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는 사람들, 사기를 당해서 울며 불며 찾아오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법률 지식도 쌓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능력이 생겼어요. 미정이 같은 며느리는 제가 봐온 사람 중에서도 특히 악질이었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유형은 아니었어요. 저는 먼저 제 방에 있던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건데 아직 작동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시간을 파악했어요. 주로 밤 10시 이후에 거실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목표는 어젯밤에 들었던 그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거였어요. 분명히 또 그런 얘기를 할 테니까요. 저는 거실과 가까운 복도에 녹음기를 숨겨뒀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일찍 방에 들어가서 잠든 척했죠. 과연 그날 밤에도 이들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여보, 어머니가 건강검진 받으신다고 하던데 언제 가실 거야? 글쎄, 아직 확답은 안 하셨어. 좀 더 재촉해 봐야겠어.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해. 알아. 그런데 병원은 어디로 정했어? 우리가 아는 의사 있잖아. 김 원장. 김 원장이라고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아, 김 원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지. 응. 진단서 써주는 대가로 3천만 원만 주면 된대.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을 주고 가짜 치매 진단서를 받는다고요? 그럼 확실한 거지. 당연하지. 김 원장이 신경과 전문이잖아. 그분이 치매라고 진단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이 의사까지 매수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니. 그럼 진단서 받은 다음에는? 바로 후견인 신청하는 거지. 그럼 어머니 통장, 부동산, 모든 게 우리 관리하에 들어가는 거야. 와, 정말 완벽하네. 그렇지. 그리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고 우리는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요양원비는? 어머니 돈으로 내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는 거니까.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빼앗고 요양원에 가두고 심지어 요양원비까지 제 돈으로 내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보,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
뭔데? 혹시 어머니가 미리 재산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유언장을 써놓으면 어떻게 해? 그건 괜찮아. 내가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다 알고 있거든. 정말? 응. 어머니가 예전에 알려주셨어. 만약을 위해서라고. 아, 맞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대호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들을 믿었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몰래 돈을 빼면?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 인터넷 뱅킹으로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들이 제 통장까지 감시하고 있었다니. 여보,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 뭔 문제? 합법적인 절차야. 치매 환자의 재산을 가족이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것도 그렇네. 그리고 설령 나중에 뭔가 밝혀진다고 해도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면 돼. 어머니를 위해서라고요?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날 밤 녹음은 대성공이었어요. 이들의 치밀한 계획을 모두 녹음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 연락이 닿는 후배가 있었거든요.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응, 수진아. 잘 지냈니? 이수진은 제가 은퇴할 때 신입이었는데 지금은 과장이 되어 있었어요. 선배님, 혹시 법률 상담 같은 거 필요하시면 연락드릴까요? 요즘 민원인들 상담해 주면서 변호사분들이랑 많이 알게 됐거든요. 아, 그래. 나중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연락할게. 네, 언제든지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알던 기자분에게도 연락했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시는 김 기자님이었는데 제가 동사무소에서 일할 때 자주 뵈었던 분이었어요. 아, 순옥 씨, 오랜만이네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나실 때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사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변호사와 기자라는 든든한 백업을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일을 했어요. 바로 며느리의 뒷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미정이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중견기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미정이의 호화 생활 증거들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계속 배송되는 명품 택배들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샤넬 가방, 구찌 지갑, 에르메스 스카프. 한 달에 몇백만 원어치씩 주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정이 가방에서 발견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들도 모아뒀어요. 1인당 15만 원짜리 오마카세, 20만 원짜리 와인 등 정말 비싼 곳들만 골라 다니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제가 준 교육비 80만 원에다가 아이들 급식비, 준호 체험 학습비, 서연이 교재비, 갑작스런 병원비 등등 온갖 명목으로 매달 추가로 받아간 돈으로 한 거였어요. 합치면 매달 150만 원은 넘게 받아간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빨래를 하는데 미정이 옷주머니에서 이상한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평일 오후 2시에 찍힌 백화점 VIP 라운지 영수증이었어요. 평일 오후 2시라고요? 미정이는 그때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백화점에서 뭘 했을까요? 그것도 VIP 라운지에서요. 며칠 후에는 더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고급 와인바 영수증을 찾은 거예요. 한 병에 30만 원짜리 와인을 2병이나 주문한 영수증이었어요. 그것도 2인분 식사와 함께요. 그런데 그날 대호는 야근이었어요. 미정이가 누구와 60만 원짜리 와인을 마셨을까요? 저는 이 모든 영수증들을 증거로 보관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큰 발견을 했어요. 제가 우연히 미정이의 가방을 보게 됐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한 거예요. 산부인과라고 적힌 영수증이었어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최근이더라고요. 산부인과라고요? 미정이가 왜 산부인과에 갔을까요? 설마 임신한 건 아니겠죠.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는데. 저는 그 영수증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이제 조금씩 미정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성실한 직장인이고 착한 며느리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바람을 피우고 돈을 펑펑 쓰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미정이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미정이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비밀번호는데요, 생일이더라고요. 그 핸드폰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발견했어요. 미정이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자기야, 오늘 카페에서 만날까? 좋아. 시어머니가 애들 봐주니까 시간 여유로워. 시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네. 그러게. 나중에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면 더 자유로워질 거야. 정말 언제? 곧. 남편이랑 계획 다 세워뒀어.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미정이가 제가 아이들을 봐주는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애인에게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계속 휴대폰을 내려보니까 더 끔찍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보험금이 2억이래. 대박. 그럼 시어머니가. 그러면 우리 돈 걱정 없겠네. 그러게. 빨리 시어머니 처리하고 우리 결혼하자. 처리한다고요? 저를 처리한다고요? 저는 이 모든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찍어뒀어요. 미정이의 불륜 증거이자 저에 대한 살해, 의도까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이제 미정이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교육비로 받은 돈으로 호화 생활하고 바람 피우고 심지어 저를 없애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치밀하게 행동했어요. 미정이와 대호가 병원 가자고 하면 은근슬쩍 거부했어요. 엄마, 건강검진 언제 받으실 거예요? 응, 좀 더 생각해 볼게. 왜 자꾸 미루세요? 별로 아픈 데도 없는데 뭘. 엄마, 예방이 중요해요. 알겠어, 알겠어. 하지만 절대 병원에는 가지 않았어요. 가짜 치매 진단서를 받게 하려는 함정이니까요. 대신 저는 진짜 종합병원에 가서 정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치매 검사도 포함해서요.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어요. 인지능력, 기억력, 판단력 모두 또래보다 오히려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이 진단서를 소중히 보관했어요. 나중에 미정이들이 가짜 진단서를 들고 나왔을 때 반박할 증거니까요. 그리고 제 통장도 안전하게 보호했어요. 대호가 비밀번호를 안다고 했으니까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은행에 가서 혹시 모를 해킹을 대비해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다고 했더니 쉽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제 예금도 일부를 다른 은행으로 옮겼어요.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보관한 거죠. 미정이들이 아무리 제 통장을 확인해도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를 했어요. 바로 유언장을 작성한 거예요. 공증사무소에 가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명확하게 적어뒀죠. 13억짜리 집은 준호와 서연이에게, 예금은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대호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어요. 그리고 유언장에는 제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도 첨부했어요. 이제 미정이들이 아무리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도 제가 미리 작성한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미정이들의 함정에 빠진 척하면서 역으로 함정에 빠뜨릴 차례였어요. 며칠 후 저는 대호에게 말했어요. 대호야, 병원에 가볼까? 정말요? 어머니가 드디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응, 너희가 그렇게 걱정하니까. 대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드디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럼 내가 병원 예약할게요. 응, 부탁해.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좋아, 이제 누가 함정에 빠지는지 보자고. 며느리도 아들도 심지어 의사까지도 모르는 게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한 할머니인지 말이에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와 경험, 그리고 정의감을 바탕으로 저는 완벽한 복수를 준비해왔어요. 이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병원 예약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예요. 어느 병원인데? 김 원장님 계신 병원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김 원장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냉소했어요. 3천만 원 받고 가짜 치매 진단서 써주기로 한 바로 그 의사 말이죠. 그래, 알겠어.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미정이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걱정이라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기뻐하는 거겠죠. 그날 밤 예상했던 대로 미정이와 대호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물론 제 녹음기가 모든 걸 다 담고 있었죠. 여보, 드디어 어머니가 병원 가신다니까 좋네. 그러게. 김 원장님께 이미 얘기해뒀어. 치매 진단서 확실히 써주신다고 하셨어. 3천만 원은 언제 드려? 진단서 받는 날 바로 현금으로 드리기로 했어.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거네. 응. 후견인 서류도 미리 준비해뒀고. 저는 이들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으로 웃었죠.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준비한 게 있어. 병원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 전날 밤 저는 중요한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야. 선배님, 안녕하세요. 내일 좀 바쁘지 않으면 도와줄 일이 있는데. 물론이에요. 무슨 일인가요? 병원에 동행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도 한 분 소개해 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 계셔요. 정말 유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김 기자님께도 연락드렸어요. 기자님,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동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큰 뉴스가 될 만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오, 정말요? 그럼 당연히 가야죠. 이렇게 해서
저는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했어요. 동사무소 후배, 변호사, 기자까지. 이제 누가 함정에 빠질지 보자고. 다음 날 오후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어요. 대호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엄마, 가시죠. 응. 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방에는 중요한 것들을 챙겨 넣었죠. 녹음기, 진짜 건강검진 결과지. 그리고 미정이의 의심스러운 행적들 증거까지. 병원에 도착하니까 미정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응. 걱정 마세요. 간단한 검사니까. 간단한 검사라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릴 가짜 검사를 간단하다고 하는군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옥 선배님. 뒤돌아보니까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고요. 어머, 수진아. 내가 여기 왜? 마침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대호와 미정이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소개해 줬죠. 선배님, 이분은 제가 말씀드린 박 변호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대호와 미정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이분들은 누구세요? 아, 동사무소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야. 마침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는구나. 아, 그렇군요. 미정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그때 김 기자님도 나타났어요. 어머, 순옥 씨. 아, 기자님. 오랜만이네요. 여기는 무슨 일로?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마침 여기 취재차 왔는데. 이제 대호와 미정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이순옥님.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들어가세요. 저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선배님, 저희도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혹시 모르니까 법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같이 가자. 대호가 황급히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들어가야죠. 당연하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저 대호, 미정이, 수진이, 박 변호사, 그리고 김 기자까지. 진료실 안에는 김 원장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대호를 보더니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어머님, 앉으세요. 김 원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오늘은 어떤 검사를 받으러 오셨나요? 아들이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요. 아, 그렇군요. 혹시 평소에 깜빡하는 일이 많으세요? 아니요, 별로. 그런데 이때 대호가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사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많이 깜빡하세요. 가습을 끄는 것도 까먹고, 약속도 자주 잊어버리시고.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어 내려갔어요. 그렇군요. 그럼 간단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김 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오늘 날짜, 계절, 대통령 이름 같은 거였죠.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김 원장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제가 정답을 말해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193, 86, 79, 72, 65점. 저는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그런데 김 원장이 갑자기 말했어요. 계산 속도가 좀 느리시네요. 네, 제가 빠르게 계산했는데 느리다고요? 그때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빠른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기준으로 느리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김 원장이 당황했어요. 아,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요. 일반적인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몇 초 이내에 답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 원장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건, 의학적으로. 이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진단 기준이 있으시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참고하려고요. 진단 기준이요? 김 원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 기자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혹시 제가 취재용으로 녹음해도 될까요? 어르신들 치매 진단 과정이 어떤지 기사로 쓰려고 하거든요. 녹음요? 아니, 그건. 김 원장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때 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대학병원에서 받은 치매 검사 결과지가 있는데 보실래요? 네. 저는 진짜 종합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인지능력, 기억력 모두 정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김 원장이 그 결과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어떻게... 선생님, 제가 정상인데 왜 치매라고 진단하려고 하세요? 그 순간 진료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대호와 미정이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그때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혹시 미리 진단 결과를 정해놓고 검사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김 원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그럼 왜 정상적으로 답변하는 환자에게 이상하다고 하시는 거죠? 김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이때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누군가한테서 돈을 받고 진단서를 써주시는 건 아니죠? 뭐라고요? 3천만 원 말이에요. 코인으로 빚 많이 졌다면서요? 그 순간 김 원장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3천만 원 받고 가짜 치매 진단서 써주기로 한 거 말이에요. 코인 투자 실패해서 빚 때문에 그런 거죠. 박 변호사가 즉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어요. 김 기자도 핸드폰으로 열심히 녹음하며 말했어요. 이거 정말 대박 기사 나올 것 같아요. 의사가 돈 받고 가짜 진단서 작성, 이런 제목 어때요? 이때 대호가 황급히 일어났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대호야, 다 들었어.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너희가 밤마다 거실에서 한 대화 다 녹음해뒀어. 김 원장한테 3천만 원 주기로 한 것도, 가짜 치매 진단서 받아서 후견인 되려던 계획도 다. 엄마, 미정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런 오해를...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미정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여줬어요.
시어머니 보험금 2억이래. 빨리 시어머니 처리하고 우리 결혼하자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미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어떻게.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미정이의 호화 생활 증거들을 꺼냈어요. 명품 택배 영수증들,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들, 백화점 VIP, 라운지 영수증까지. 내가 준 교육비로 이런 호화 생활했지. 박 변호사가 증거들을 보더니 혀를 내둘렀어요. 이건 완전히 사기죄에 해당하네요.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개인 사치에 사용했으니까. 김 기자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우와,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불륜까지. 그때 미정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불륜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호만 사랑해요. 그래, 그럼 왜 자꾸 산부인과에 가? 그건 정기검진이에요. 여성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잖아요. 미정이가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발뺌했어요. 정기검진이라고 한 달에 3번씩. 네, 몸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에요, 어머니. 저는 대호 외에는 다른 남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미정이가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어요. 대호도 아내를 감쌌어요. 엄마, 미정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해라고?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좋아.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이때 김 원장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미 늦었어요. 박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의료법 위반, 허위 진단서 작성 미수,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발 한 번만. 안 돼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선배님, 이거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겠어요. 이런 의사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그래, 신고하자. 대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대호야, 40년 동안 너를 키웠는데 이게 효도야?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미정이는 여전히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저는 대호만 사랑하고 어머니께도 정말 효도하고 싶었어요. 효도, 내 보험금 노리면서.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농담이라고. 2억이 농담이야? 박 변호사가 정리하며 말했어요. 일단 오늘 일은 모두 기록해 뒀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기죄, 그리고 후견인 제도 악용 미수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됐네요. 김 기자가 신나게 말했어요. 이거 정말 대박 기사 나올 것 같아요. 의사 며느리 아들이 짜고 노인 재산 빼앗으려다 발각. 이런 제목 어때요? 저는 마지막으로 대호에게 말했어요. 대호야,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40년 동안 키운 보람이 이거야?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빼앗으려고. 엄마, 제발. 그리고 미정아. 저는 미정이를 쳐다봤어요. 너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저는 어머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셨잖아요. 친어머니처럼. 친어머니 보험금 노리는 딸이 어디 있어. 그건 정말 농담이었어요. 미정이가 끝까지 발뺌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료실을 나왔어요. 김 원장은 경찰서에 동행해야 했고, 대호와 미정이는 풀이 죽어서 따라 나왔어요. 병원 앞에서 저는 대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대호야,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엄마,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나한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어. 그리고 미정이에게도 말했어요. 미정아, 10년 동안 너를 친딸처럼 여겼는데 이게 보답이야. 어머니, 정말 억울해요.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했지. 저는 수진이, 박 변호사, 김 기자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통쾌한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저를 우롱하려던 사람들이 모두 제 손에 무너진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미정이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저에게는 아직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과연 미정이의 모든 거짓말이 언제 들통날까요?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병원에서의 대폭로 이후 진짜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답니다. 병원 사건 이후 일주일, 김 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전국 뉴스에까지 나오면서 68세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미정이가 끝까지 발뺌했던 그 진실들을 완전히 밝혀내는 것이었죠. 병원 사건이 터진 후 저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68년을 산 경험으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 기자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준옥 씨,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무슨 제보요? 미정 씨와 관련된 건데요. 한 남자분이 신문사로 연락해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누군데요? 자신을 최민수라고 소개했는데 미정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설마 미정이가 말했던 그 남자. 뉴스 보고 양심에 찔려서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내일 만나보시겠어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도 연락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함께 가자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카페에서 최민수를 만났어요. 30대 중반의 말끔한 남자였는데 표정이 무거웠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볼게요. 최민수가 한숨을 깊게 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정 씨와 저는 2년 동안 잘못된 관계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회사 동료였어요. 그런데 미정 씨가 먼저 접근해 왔어요. 어떻게요? 늘 고민이 있다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요. 저도 바보같이 위로해 주다가 최민수가 계속 얘기했어요. 미정 씨가 자주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부자라고, 보험금만 2억이고 부동산도 많다고. 김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증거가 있나요? 최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미정 씨가 보낸 카카오톡이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대화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미정 자기야, 시어머니 정말 골치 아파. 미정, 보험금이 2억이나 되는데. 왜 안 죽지? 최민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미정 농담이야. 근데 진짜 빨리 상속받고 싶어. 미정,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잖아. 더 충격적인 대화들이 계속 있었어요. 미정 시어머니 치매 진단받게 하려고. 미정, 김 원장한테 돈 주기로 했어. 미정 후견인 되면 모든 돈이 내 거야. 최민수 미정아, 그건 너무 위험해. 미정 괜찮아. 완벽한 계획이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미정 자기야, 나 임신한 것 같아. 최민수 정말. 그럼 우리. 미정 아니야. 대호한테는 대호 아이라고 할 거야. 미정 어차피 시어머니. 돈 받으면 이혼할 거야. 저는 손이 떨렸어요. 미정이가 이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그럼 아기는? 미정 씨가 갑자기 유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아봤는데 유산이 아니라 중절 수술이었어요.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뉴스 보고 양심에 찔렸어요. 그리고 최민수가 또 다른 카톡을 보여줬어요. 어제 받은 메시지 미정 자기야. 나 지금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아냈어. 자기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집착했다고 증언해줘. 불륜 아니라고. 자기가 스토커였다고 해줘. 이 메시지 받고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저한테 거짓 증언하라고. 김 기자가 흥미롭게 물었어요. 이 내용들 기사로 써도 될까요? 네, 써주세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미정이가 들어왔어요. 아마 최민수를 추적해온 것 같았어요. 자기야. 미정이가 최민수에게 달려갔어요. 왜 여기 있어?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미정아, 이제 그만해. 최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미정이가 저를 보더니 당황했어요. 어머니는 왜 여기? 미정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밝혀졌어. 뭐가 밝혀졌다는 거예요? 미정이가 여전히 발뺌했어요. 저는 최민수의 핸드폰을 가리켰어요. 내가 보낸 카톡 메시지들. 내 보험금 얘기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들. 미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 2년 동안 불륜하면서 내 재산 노린 게 농담이야? 최민수가 미정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미정아, 어제 나한테 거짓 증언하라고 한 것도 농담이야? 미정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기야, 그건 나를 스토커라고 하라던 것도 농담이고? 이때 김 기자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미정 씨, 지금까지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기사로 나갈 예정입니다. 미정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안 돼요. 제발 기사로 내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저녁 대호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미정이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엄마. 대호가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대호야. 미정이한테 모든 얘기 들었어요. 불륜도 엄마 재산 노린 것도.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 정말 미쳤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대호야,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대호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대호야,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너도 이제 어른이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해. 네, 엄마. 하지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미정이에게 속았다고 해도 엄마를 배신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야. 엄마, 시간이 필요해. 너도, 나도. 전국이 떠들썩한 기사. 다음 주, 김 기자의 기사가 전국 신문에 실렸어요. 68세 할머니가 밝혀낸 며느리의 충격적 진실. 2년간 불륜하며 시어머니, 재산 15억 노려. 기사가 나가자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까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68세에 이런 복수를. 존경스럽다. 우리 할머니께도 보여드려야겠다. 어르신들이 당당해지셨으면 좋겠다. 특히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6개월 후, 미정이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김 원장도 의사 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하루가 다르게 바뀐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기사가 나간 후 TV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김 기자님이 어르신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라고 설득하셨죠. 방송 후에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먼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책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쓴 책이 할머니의 당당한 반격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저희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나요? 경로당에서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처음에는 제가 뭘 말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느 날 인천의 한 복지관에 갔어요.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준옥 씨, 저도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고민이세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은행에서 확인해 봤더니 제가 모르는 출금 내역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그럼 가족들과 한번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증거는 챙겨두시고요. 저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저도 68세인데 해냈잖아요. 그 할머니가 며칠 후 연락 주셨어요. 준옥 씨, 덕분에 용기 내서 며느리와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저도 모르게 여러 어르신들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선배님, 요즘 정말 바쁘시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선배님, 대호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거야. 정말요? 그래도 내가 키운 아들인걸. 미정이에게 속았다고 해도.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대호가 들어왔어요. 요즘 자주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줘요. 엄마, 안녕하세요.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어서 와. 대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었어요. 말은 별로 안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68세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가끔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으시면 들어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드려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 저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68세 순옥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준 할머니의 용기와 지혜가 정말 대단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나이든 상관없이 당당하게 사실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들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